네, 이 뭐예요? 사람들이 어때 보이세요? 입에 뭘 물고 있는 것 같은데? 산 사람들은 맞아요. 맞죠? 그게 포인트예요. 해롱해롱한 느낌도 좀 들고요. 아, 되게 아파 보여요. 아파 보여요. 뭔가요? 네. 다들 넋이 보이는 이 사람들이요. 사실은 과거 청나라 시대 사람들인데 그런데 모두 한 가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까 혜성 씨가 입에 문 거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마약인 아편을 이렇게 저 정도면은 단체로 같이 한 거 아니에요? 다 같이? 그러니까 저런 장면이 사진에 찍혔을 정도로 아주 흔한 정말 상황이었던 것이죠. 완전 중독됐구나.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편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내야 자식까지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가족을 판다고요? 왜 이런 결과가 찾아오게 됐을까요? 선생님, 아편 전쟁의 시작은 어떻게 되죠? 영제국 그리고 청제국 이렇게 대제국으로 불렸던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네, 그 시작은 바로 차 한 잔 때문이었습니다. 먹는 차요? 네, 우리가 마시는 차. 당시 영국인들이 차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래프를 통해 한번 오. 살펴보죠. 우와. 이 그래프를 보면요, 1700년경에 아, 단위가 톤이네, 톤. 네, 맞습니다. 1700년에 40톤 정도였던 차 수입량이 100년이 지난 1790년에 이르면 약 9,300톤을 훨씬 넘게 와. 와. 수입을 하게 됩니다. 200배가 넘게 증가했네요. 맞아요. 정말 이 90년 정도의 짧은 시간에 차 수입이 이렇게 늘어난 거죠. 1790년의 경우 영국의 차 소비량은 7,300톤 정도인데 이걸 당시 영국 인구로 나눠보면 1인당 1년에 한 357잔 정도를 마셨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와, 매일 한 잔씩. 그러니까 어. 거의 영국 사람들이 모두가 매일 하루에 한 잔은 차를 우와. 마셨다는 대단하다.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영국이 춥잖아요. 그리고 비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사실은 영국은 차가 나기가 좋은 땅이 아니죠. 차를 영국에서 직접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전량 수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야, 그럼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렇죠. 그것도 대부분의 차를 한 나라에서 독점적으로 수입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겠죠? 중국, 그러니까 당시 청나라죠. 청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차를 수입해왔는데 영국도 청나라에 그럼 좀 뭔가를 이렇게 좀 팔아야지 수지타산이 맞고 이익이 상쇄가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무역 적자를 보는 상황이 초래됐고 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영국이 이렇게 계속되는 구력에도 이렇게까지 청나라의 문을 두드린 이유는 당시 청나라가 가진 시장성, 즉 시장으로서의 가치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앵거스 매디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GDP의 비중을 지금 환산하면요, 약 33% 정도였다고 해요.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이요? 예, 더 놀라운 건 당시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체 GDP가 약 27% 정도였다고 파악이 되는데요. 거의 그 당시에 세계 1위 네, 경제대국이었네요. 저 지금의 뭐 미국이 차지하는 그런 경제적인 위치를 청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죠. 게다가 청나라는 당시 인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830년경의 인구가 이미 4억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력과 소비 인구를 갖춘 청나라는 정말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요즘도 그러지 않나? 그 뭐 핸드폰 같은 거 자국 미니만 다 써도 세계 판매 1위 아니에요? 그렇죠. 그잖아요. 중국에 라면 하나씩만 팔아도 15억 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성공 이후에 면공업이 발달해 있었고 면직물의 수출이 아주 절실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무역을 하니까 당연히 영국과 청나라의 거래량도 적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영국이 또 파는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차 수입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래서 난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이 생각해낸 해결책이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아편을 수출한 거예요? 네. 아 진짜? 네. 근데 그 생각을 갑자기 왜 하게 됐지? 당시 대부분의 나라에서요. 청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편은 마취제나 진통제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몰핀이 발명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취제로 아편이 사용됐었죠. 청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영국에도 사용됐어요. 약국에도 살 수 있고 아기들 잠자는 데도 다 진짜요? 먹었대요. 네, 옛날에. 그런 아기가? 것까지. 네. 그러다가 18세기가 되면은 소수의 특권층 사이에서 구하고 쓸 수 있는 쾌락을 위한 사치품으로 그 용도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특히 황실과 상류층 사이에서 아편이 아주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편이 좀 이미지가 바뀌어요. 좀 여유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와.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고관의 집에, 귀족의 집에, 아니면 좀 높은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는다. 제일 먼저 차와 함께 아편을 대접하기도 했죠. 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되어버립니다. 사실 영국이 처음부터 이 무역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당시 처음에 청나라에 수입된 아편은 지금의 인도네시아의 그 자바섬이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바섬 아편이 청나라로 많이 수입이 되고 유통이 됐었는데 나중에 영국이 이 자바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와 청 사이 아편 무역에 끼어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편 무역이 꽤 이익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이 아편 무역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던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때 이 과정에서 청나라의 아편 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그 상인들은 아니겠어요? 그쵸? 동인도 회사? 맞습니다. 뭐 어디요? 동인도 동인도 회사. 회사. 동인도 회사가 뭐예요? 역시 민간 제가 기업. 몇 달 만에 뵀는데 너무나 많이 정말 역사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바로 영국의 동인도 회사입니다. 동인도 회사는요, 1600년에 영국이 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 무역을 독점할 수 있도록 국왕이 인가를 내준 무역 회사였습니다. 초기에는 향신료, 설탕, 면직물 등의 품목으로 무역을 하다가 나중에는 식민지에 직접 농장도 만들고 나중에는 사실상 식민지로 다스리기도 하죠. 사실 회사지만 영국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데 동인도 회사가 정말 거의 큰 공을 세웠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이 동인도 회사가 아편 무역에 적극적으로 나섰을까? 바로 동인도 회사에게 닥친 재정 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인도를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정복 전쟁 과정 속에서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나라에 무역을 해서 이익을 내서 이 부채를 충당하려 한 거죠. 당시 청나라는 공식적으로 아편 무역을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밀 수출이었습니다. 직접 못 파니까 이제 밀 수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동인도 회사는 직접 밀 수출에 관여했다는 걸 알리지 않기 위해서요. 영국인 사무역상들에게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을 판매했습니다. 그럼 이 개인 사무역상들이 청나라 연안까지 가서 거기서 청나라 밀수업자들을 만나서 아편을 파는 거죠. 와. 그리고 밀수업자들이 들고 광조에 들어가서 파는 거죠. 당시 인도 파트라에는 아편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아편 원료를 반죽하는 것에서부터 공 모양의 덩어리로 만들어 건조시키는 과정까지 영국이 인도에서 아편의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춥잖아요. 위도도 높이 있고 네.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편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나는 아편을 청나라에 수출을 한 거죠. 와. 네. 이런 방식을 삼각 무역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전에 청나라와 영국이 교역을 할 때는요, 직접 교역을 할 때 청나라는 영국에 차, 도자기, 비단을 수출했고 화폐처럼 쓰였던 은이 청나라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삼각무역에서는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차, 도자기, 비단을 수입을 하면은 은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아편을 청나라에 수출을 해서 이 대금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편이 많이 팔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흑자를 보는 만큼 결국 청나라의 은이 이제는 영국으로 아, 거꾸로. 거꾸로 청나라의 은이 영국으로 오게 되는 거죠. (19세기) 전반에 동인도 회사가 아편 수출에서 벌어들인 그 수익이요, 동인도 회사의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금과 거의 동일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와. 이것만 봐도 동인도 회사가 아편 무역에 왜 그렇게 열심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청나라에 몰래 아편을 팔았던 영국의 모습을 풍자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자, 청나라의 아편 판매를 강제하는 상인. 총인가? 네, 한쪽 손에는 총을 들고 있고 또 오피움이네요, 왼쪽에는 오피움. 오피움, 아편을 들고 오피움. 있죠. 이 그림은 미국 신문에 그려진 만평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영국 상인입니다. 그리고 위협과 이 강압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청나라 사람이죠. 영국의 청나라를 향한 횡포를 나중에 이렇게 풍자하는 거죠. 당시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도 영국이 하는 아편 판매가 그닥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럼 이런 방식으로 당시 얼마나 많은 아편이 청나라로 수입됐는지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야. 와. 톤이야 이것도. 자, 18세기 중엽까지만 해도요, 청나라로 수출된 아편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776년부터 아편 수출이 아주 급증하게 되죠.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더 강화되어서요, 청나라의 무역 흑자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적자로 바뀌게 되죠. 청나라가 당시 수입했던 물품의 약 57% 정도가 아편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아편인 거네요. 그렇죠. 아편 하나로 청나라가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을 영국은 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방식으로 오랜 시간 차 수입으로 인해서 엄청난 적자에 시달렸던 영국은 결국 이렇게 무역 적자 문제를 바로 아편으로 해결을 했던 거죠. 자, 그럼 당시 청나라 상황은 어땠을까요? 청나라는 나라 전체가 아편에 잠식당하면서 서민들의 삶이 참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 참상이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자,
사진 속 모습이 어때 보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마른 근데 왜 말라요, 거예요? 진짜? 저기는 막 그냥 땅바닥 길거리에 누워 있는 거 아닌가요? 왜- 노숙하듯이. 아편굴이라는 게 원래는 상점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 워낙 이제 많이 퍼지니까 길거리에 그냥 누워서 아편도 팔고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사진 속 모습은 그냥 뭐 세상 다 살았네요. 네. 뭐 아무 의욕도 없고. 그러니까 뭐 예. 미래가 안 보이는 느낌? 그 일상생활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일을 할 수도 없고. 국민의 정말 많은 수가 저러고 있다는 것은 참 삶이 무너졌다는 것은 좀 국가적인 문제겠죠. 네. 그 아편은 진짜 망국의 길이다. 그러니까 그 국가가 망하는 거죠. 네. 사람 이익도 없고 네. 군대도 아마 다 필 거예요. 그럼 네. 군대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청나라 아편 문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아편에 빠진 관리들은 일손을 놓고 누워서 지내는데 바빴죠. 서민들도 청나라 말기잖아요. 여러 가지로 삶이 어렵고 그 팍팍한 삶을 잊기 위해 너도 나도 아편을 피우느라 식음을 전폐할 정도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청나라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러 거의 어렵게 정말 베이징까지 가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아편 중독 증상 때문에 시험을 치르다 쓰러지거나 심지어 시험을 치르다 죽는 경우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편은 중국 남쪽의 특정 계층이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계층까지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청나라가 이 아편 때문에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 네. 알고 계세요? 네, 아편 중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보여주는 당시의 기록화가 있거든요. 이름이 수성 12경이라고 하고요. 좋은 집안의 젊은 도련님이 호기심에 아편관에 들어갔다. 그게 비참한 인생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아, 한 손에 들고 있네 지금. 네, 아편 파이프네요. 도련님이 매일 아편관에서 아편을 즐기면서 돈은 점점 바닥났다. 아내가 울면서 그만두라고 말렸지만 도련님은 이미 아편에 중독돼 아내와 아이를 염두에 둘 수 없었다. 아편 때문에 도련님의 건강 상태가 날로 나빠지고 있다. 몸엔 뼈밖에 남지 않았다. 아편 때문에 집에서 팔 수 있는 것을 다 팔고 돈까지 빌려도 빚을 갚을 수 없다. 빚쟁이도 받기 뭐 할 것 같아요. 갔는데 저러고 있으면. 도련님은 돈이 없어서 아내와 아이를 팔았다. 아내와 아이는 슬퍼서 통곡했고 어머니는 화가 나서 돌아가셨다. 아이고. 팔려가는 거구나. 이 지경이 된 것이 다 아편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늦었지. 그러다 눈이 오고 찬바람 부는 날, 도련님의 생은 막을 내렸다. 정말 참 비참하네요. 네. 그렇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진짜 그 아편 하나로 사람 인생 그 한 가정이 망가져 버린 거잖아요. 네. 파탄이 난 네, 거죠. 파탄이 난 거죠. 중국 정부는 뭐 했어요, 그동안? 사실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네. 그렇죠? 사실 아편이 청나라를 이렇게 잠식해 버린 데는 청나라 내부적 문제도 영향이 컸습니다. 당시 지방의 관리들 그리고 유럽을 상대로 독점 무역을 했던 공행들이 사실 아편 무역을 통해서 뇌물을 많이 받아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질 않았던 겁니다. 청나라도 하지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청나라 조정도 조치를 취하게 되죠. 사실 청나라도 이제는 사태가 이 정도가 되면 속수무책으로 더는 당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아편에 빠진 청나라를 구하기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누군지 한번 초상화를 볼까요?
동영 알죠. 씨는 아시죠? 네. 그 임칙서 그 중국 발음으로 린저슈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중국이 그 서양 선진의 어떤 문물나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세계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이렇게 외친 최초의 중국인 깨어 있으신 분이네요. 그렇죠. 예. 동혜영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사에서 참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 임칙서가 아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당시 청나라 조정안에요. 아편 합법화 주장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편 금지령을 오래 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관리들의 부정부패만 조장하고 밀무역만 증가하니 차라리 합법화해서 정부가 전면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다는 거죠. 세금도 걷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 세수도 증가하게 될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반대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법률을 폐지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금지론자들도 있었죠. 이때 임칙서라는 인물이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린 거죠. 이 상소문에서 임칙서가 제시한 해결책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인 치료입니다. 아편 중독자들은 도덕적으로 병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요양원을 만들어서 이들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거죠.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악의 근원을 차단해야겠죠. 아편 공급을 차단해 아편 판매상들을 아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주장했는데 여기에는 서양 밀무역자들까지 포함해서 단속해야 된다는 주장이 들어갑니다. 황제는 임칙서의 의견이 꽤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임칙서를 흠차 대신으로 임명해서 광저우로 보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임칙서가 광저우로 온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편을 다 압수해요. 때려잡아야죠. 때려잡아야 되죠. 그래서 그가 보기에 아편 무역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네 배는 청나라의 큰 이익을 보러 옵니다. 이 이익은 청나라 백성들로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당신네 외국인들은 그들에게 이익을 준 사람들을 해치려 이 독국물을 보내므로 자신들이 받은 특별한 혜택을 피해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우와, 멋있는데요? 예, 근데 실제로 진짜 맞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쵸. 끄덕끄덕하죠. 맞는 말인데 그 나라 여왕한테 이런 네.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네. 임칙서라는 사람이 되게 배짱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네. 같아요. 사실은 이제 편지 자체가 공개 편지였기 때문에 빅토리아 여왕한테 직접 전달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이 편지를 읽었는지 불확실하지만 편지를 공개하고 얼마 후에 타임즈 오브 런던이라는 신문에 이 편지가 실렸고 그래서 많은 영국 사람들이 이 편지를 보고 아편 무역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실상 이렇구나 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가 된 거네요. 이제. 네, 편지의 목적이 대의 명분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지 여왕한테 뭐 특정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게 주된 목적은 아니었겠죠. 이렇게 편지를 통해 아편 문제의 불공정함을 알린 임칙서는 이제는 그와 동시에 아편 판매상에게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1,700여 명의 청나라 아편상을 체포하고 7만여 개 이상의 아편 파이프를 몰수한 거죠. 그런 다음 외국 상인들에게는 처음엔 아편을 그냥 넘겨라면 안 주니까 이 아편과 차를 교환해 줄 것을 제안하는데 상인들은 이걸 거부하죠. 그러자 광저우에 있는 영국 상관을 봉쇄해버립니다. 봉쇄해버립니다. 그래서 47일간 350여 명의 서양인들을 구금해요. 그래서 결국 이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아편을 넘겨주게 되죠. 와. 자, 그럼 이때 임칙서가 넘겨받은 아편의 양이 얼마나 되었는가? 모두 120만 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와.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상자로 2283개. 1톤 트럭으로 1200대 분량의 엄청난 양이죠.
당시 가치로 약 900만 달러의 가치였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요. 이걸 없애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걸. 그쵸. 임직선은 이렇게 걷어들인 아편들을 폐기했는데 어떻게 없앴을까요? 태워버리나?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태우면? 아 그거 마약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이거 흡입하는 마약인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영국에 다시 팔아요. 영국에 다시 팔아요. 정말 창의적이네요. 싼 가격에. 정말 창의적인 오답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없앨까 좀 이렇게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알아낸 게 아편은 소금과 석회를 섞으면 그 성분이 이렇게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금이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바다. 그래서 500여 명의 인부들을 동원해서 이들이 23일간 이 아편을 넣고 여기에 석회를 같이 부어서 용해시켜서 바다에 버려버렸죠. 임직서의 강경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청나라 관리와 외국 상인들에게 서약서를 요구합니다. 자, 서약서 약간 의아하잖아요. 여러분 임직서라면 뭘 요구하겠습니까? 뭐 더 이상 팔지 말라 이거 아니야? 앞으로 몰래 팔다 걸리면 거였어요. 사형이야.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네. 이거 맞아요? 예, 그 정도는 해야지 진짜 말을 듣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팔지 말라는 서약인데 앞으로 아편 거래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어긴다면 사형을 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청나라에 들어왔으면 외국인도 청나라법을 따르게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했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영국 측의 반응이 궁금해지잖아요. 반발이 심했겠는데요? 당연히 그랬겠죠. 당시 영국의 무역 감독관 찰스 엘리엇이 지휘했던 영국 상인들은 아편 몰수까지는 받아들였지만 앞으로 청나라 사람들이 체포, 사형시킬 권리까지 인정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직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영국 영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치외 법권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점점 상황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더 발생을 합니다. 술에 취했던 영국 선원들이 어떤 어촌에 가서 청나라 농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이게 외교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엘리엇이 재빠르게 영국 선원 2명을 체포하고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임직선은 이거를 거부해요. 임직선은 범인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배상만으로 안 되죠. 그쵸. 하지만 이에 대해서 엘리엇은 영국 시민을 이렇게 쉽게 내어줄 수 없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렇게 사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얼핏 보면 양국 관리들의 팽팽한 기싸움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두 국가의 충돌, 두 사람의 충돌은 영국과 청나라, 양국의 세계관 그리고 국제 질서 간의 충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혀 다른 원칙을 가진 두 국가 사이의 충돌은 점점 본격화되어 갑니다. 근데 교수님, 이 영국 국민들은 이 전쟁에 찬성을 했나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양심이 있다면 이거 대놓고 찬성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 상당수의 사람들이요. 영국이 아편 무역을 한다는 사실에 놀랬고 또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반대하는 여론도 꽤 높았습니다. 반면 해외 무역에서 영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여론도 만만치가 않았죠. 결국 결정권을 행사한 곳은 영국 의회였습니다. 영국은 휘그당과 토리당에 의한 의회 정치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자 그럼 당시 여당이었던 휘그의 주장은 어땠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영국인들은 패배, 굴복, 치욕을 모르는 국가의 국민이며 국민을 위협하는 자에게 귀를 의심할 정도의 배상금을 받아온 국가의 국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털 한 올이라도 상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죠. 네. 그럼 반대로 야당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했을까요? 나는 이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말할 수 없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을 생각해 볼 때 이보다 더 부정한 전쟁이 있었던 것을
이보다 이 나라를 불명예스럽게 만들 전쟁이 있었단 것을 저는 알지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난 들어본 적이 없다. 말들을 말이잖아요. 어렵게 쓰시네. 신사라 그래요, 신사라. 아, 신사라 그래요. 사실 이게 영국의 운명, 더 나아가 청나라의 운명까지도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1840년 4월 하원에서 전쟁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이 됐고 결과는 271대 262. 얼마 차이가 안 단 났네요. 9표 차이로 결국 청나라의 영국군을 파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Welcome to the handover ceremony for Hong Kong. 대체 아편 전쟁 뒤에 왜 이런 결과가 찾아오게 됐을까요? 자, 세계 무역 시장을 주도하며 엄청난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영국, 그리고 오랫동안 아시아 대륙을 지배한 최강의 나라로 두려움을 떨게 했던 청나라. 이 두 제국의 전쟁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1840년 6월 영국 함대 일진이 청나라 영해에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또 함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무턱대고 싸우진 않잖아요. 이제 요구를 합니다. 영국은 무역 중단과 아편 파괴로 초래된 손실 보상을 공식적으로 청나라 정부에 요구하지만 Yes or no? 大清官兵有死不降。 거절당했고 결국 그렇게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광저우에 도착한 영국군은 소규모 부대를 남겨 광저우 해상을 봉쇄합니다. 이 군대를 처음에는 이 양쯔강 하구의 저우산이라는 곳으로 보내서 저우산을 점령한 다음에 이곳에서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일부 부대는 다시 주강 쪽으로 보내 주요 무역항인 광저우 지역을 확보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력 부대는 해안을 따라 북진해서 다구, 포구, 악까지 갔는데 이는 수도인 베이징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텐진까지 진격한 영국 원정 함대의 공격에 청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그래도 맞서 싸우지 않았을까요? 일단 청나라도 물론 결과적으로 싸우는데 영국도 처음에 뭔가 이제 기본적으로 뭘 요청하잖아요. 당시 영국 정부가 이 갈등을 일으킨 주범으로 누구를 보았겠습니까? 임칙서? 그렇죠. 영국 정부는 이 갈등을 일으킨 임칙서의 파면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영국 함대의 진격에 놀랐던 청나라 황제는 일단 이 요구를 들어줍니다. 이 흥차 대신이 황제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실패했다라면서 임칙서를 파면하고 유배를 보내버리죠.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영국이 이걸 받아줘서 타협이 되면 좋은데 이런 대응만으로 전쟁이 쉽게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이 먼저 영국 상관을 포위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 아편 무역 손실을 보상할 것, 그리고 섬을 할량받아 영국 상인의 근거지를 마련해 줄 것 등을 요구했는데 청 정부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죠. 결국 전쟁은 지속됐고 전쟁은 영국의 우세로 전개가 되었죠. 그리고 1841년 초에 인도로부터 이제 병력 보강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나타났던 배가 바로 네메시스호입니다. 이 배의 출현이 아편 전쟁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어떤 배였는지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 이 그림. 네. 이 그림 아주 유명하죠. 사실 많이 아편 본것 전쟁 하면은 같아요. 떠오르는 그런 그림 중 하나인데요. 청나라 정크선을 파괴하는 네메시스호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메시스호는요, 아편 전쟁에서 처음 선보인 신상 철갑 증기 동력선이었습니다. 아, 예, 아니지
맞아요. 이게 증기. 일단 사람이 이거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청나라까지 왔겠어요. 그렇죠?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든 맞습니다. 거네요. 산업혁명의 결과물이기도 했죠. 그리스 신화 속의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에서 그 이름을 따온 배답게 네메시스호는 최강의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60마력짜리 증기 엔진 2대를 장착한 그런 동력선이었고 아, 빠르지. 선체 전부를 철갑으로 만든 전함이었죠. 배에는 2개의 거포와 6개의 중간 크기 대포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네메시스호는 얕은 물가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얕은 바다와 강 유역에서도 함선과 요새를 포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피벗 마운티드 건이라고 해서 보통 배에 함포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려면 배가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전체 위에 대포를 올려놔서 가만히 있어도 이제 함포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포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청나라는 어땠을까?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목재 범선인 정크선으로 힘겹게 영국을 상대했지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메시스호는 귀신처럼 두려운 그런 배다에서 귀신선, 네블십이라고 불렸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당시 중국인들이 느꼈던 충격 같은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쟁의 승기를 잡고 진격해 나가던 영국군은 1842년 6월에 상하이를 점령했고 7월 말에는 전장을 점령합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전장은 이 대운하와 그리고 이 양쯔강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큼은 사실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청나라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만큼은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략 한 1,600명 정도의 청나라 군인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합세해서 결사항전을 하지만 그럼에도 전세가 영국 쪽으로 기울게 되고 청나라 군인들 중 상당수는 적에게 능욕당하지 않도록 가족들은 죽이고 자기는 자결을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이런 청나라 군대와 달리 영국군은 36명 정도가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불리한 거 알면서 왜 바다에 싸워요, 청나라는? 영국이 바다로 쳐들어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죠. 가만히 있으면 육지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얘기도 했었어요. 해군이 강할지 모르나 이 영국군이 육지로 들어온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개인 화기의 측면에서도 영국이 월등했고 또 이미 군사 전술이라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 발전하잖아요. 중국은 청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그런 전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영국은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전술을 가지고 있었죠. 이 전장 수비군의 괴멸 소식과 대운하 봉쇄 소식을 들은 청나라 황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청나라 대표단이 영국 진영을 찾아가게 되고 양측 대표단은 몇 주간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1842년 8월 29일 역사적인 조약이 맺어지죠. 그것이 바로 난징 조약입니다. 난징. 그러면 난징 조약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약간 요약을 한 내용입니다. 홍콩을 영국에 넘겨준다. 그리고 5개 항구를 개방한다. 그리고 개항한 항구에는 영국 영사를 주재시킨다. 청은 전쟁 배상금을 위해 영국에 총 2,100만 달러를 지불한다. 또 공행이 독점을 했었잖아요. 독점 무역을 폐지한다. 개항된 항구에는 양측이 합의한 고정 관세를 부과한다. 굉장히 일방적이네요. 일방적이죠.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랑 받아들일 리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난징 조약에서 영국의 핵심 목표는 2가지였습니다. 일단 광저우에서 공행이라는 상인과만 무역을 하는 광저우 제재를 깨트리려고 했죠. 사실 이것 때문에 영국이 그동안 참 무역에 제약도 많이 받고 적자를 면치 못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4개의 항구를 더 열고 그리고
공행의 독점 폐지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청나라가 조공무역이 아닌 영국이 세운 국제 관행을 받아들일 걸 요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눈에 띄는 내용이 이제 홍콩 섬을 이제 할양받았던 것인데, 아까 네이피어라는 사람 기억나시나요? 그 1834년 무역 감독관으로 갔다가 그 무역 충돌을 일으켰던 그 네이피어, 그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외무장관이었던 파머스턴에게 이런 보고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력을 기반으로 중국과 통상조약을 맺고 홍콩 반도의 일부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봐도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곳이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홍콩 섬이 지정학적으로 왜 중요했을까? 왜 홍콩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쪽 해역을 먹는 거죠. 뭔가 거점이었나요? 그렇죠. 중요한 지역에 있으니까 달라고 했겠죠. 우선 홍콩 섬은 중국 대륙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인 동시에 태평양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주강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 내륙으로 진출도 쉬운 곳이었죠. 난징 조약의 결과로 결국 영국이 할양받은 당시 인구 5,600명에 불과했던 작은 섬 홍콩은 이후 지리적인 강점과 함께 영국식 자유무역 체제가 결합되면서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피터 씨가 홍콩에서 태어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다 지금 역사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있는데 저는 어릴 때 이런 거 전혀 몰랐죠. 그래서 홍콩도 뭐 97년이었나 다시 중국한테 95년, 줬을 때도 솔직히 되게 속상했어요. 하고 왜 다시 줘야 되지? 왜 다시 줘야 되지? 왜 받았는지도 모르는 지정이죠. 당신은 되게 어이없으시는 줄. 그렇죠. 제가 태어났던 곳이었으니까 이제 저도 못 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도 되고 그런 거 있었는데. 원래 그냥 영국 땅이었던 걸로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인 돼서 이제 이런 사건들 알아보니까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제가 홍콩에 태어난 것도 좀 미안하기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 입장에서 그냥 워낙 곳곳에 식민지가 있으니까 당연하게 여기겠지만 사실 그게 어떻게 영국 땅이 됐는지를 안다면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난징 조약과 함께 아편 전쟁이 마무리되고 양국의 문제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되려 난징 조약 이후 영국의 불만은 커져갔습니다. 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요? 왜 시간이 흐르면서 영국의 불만이 커져갔을까? 영국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난징 조약에 허용한 상업과 무역의 수준이 여전히 낮아서 제한된 무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있었던 영국 상인들과 관리들은요, 기존의 5개 항구뿐 아니라 좀 더 넓은 지역의 청나라의 넓은 지역을 개방해 줄 것, 그리고 아편 무역을 합법화할 것을 요구했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영국 대사의 베이징 상주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청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이 돼서 정상적인 외교를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또 한 번 전쟁에 필요했던 영국에게 마침 그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856년 10월 8일에 광저우 앞 바다에 정박하고 있던 범선 에로. 이 범선에 청나라 관원이 올라가서 청나라 선원 12명을 해적 혐의로 연행하는 일이 일어났죠. 근데 문제는 에로우가 영국 국기가 개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납포 당시엔 영국 선적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청나라 해군이 영국 국기를 끌어내렸다는 보고까지 있는데 사실 이거는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트집일 수도 있겠네요. 트집일 수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사건을 빌미로 광저우에 있던 영국 영사가 영국 국기를 모독한 것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죠. 하지만 청나라가 이걸 그대로 받아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체포된 12명 중 9명만 풀어주게 됩니다. 영국은 이런 사건을 빌미로 결국 2차 아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번 전쟁은 1차 아편 전쟁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규현 씨 혹시 뭔지, 오늘 컨디션 좋으신데 혹시 뭔지
아실 수 있을까요? 다른 점이요? 네. 이번엔 1차에서 그 큰 이익을 못 봤기 때문에 아주 집요하게 진짜 막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짜갔겠죠. 네. 어떻게 하면 중국이 좀 더 압박을 받았을까요? 그건 지원이 형이 준비를 네. 했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언제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 친구를 데려가면 더 압박을 받겠죠? 다른 나라도 끌어들이나요? 다른 나라를 끌어들입니다. 프랑스가 이때는 영국과 연합해서 중국을 공격하죠. 프랑스 역시 아시아의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또 프랑스가 끼어드니까 미국과 러시아도 지원을 한다면서 지원국 자격으로 이 전쟁에 끼어들고 간섭을 하게 됩니다. 야, 진짜 확실히 판이 커졌네요. 자, 그럼 2차 아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지도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6천여 명의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일단 광저우를 점령하고 청나라에게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처음에는 청나라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겠죠? 그래서 황제가 사는 이 베이징, 바로 아래인 텐진까지 위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도 이 텐진 위협받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결국 굴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58년 6월에 텐진에서 텐진 조약이 맺어집니다. 텐진 조약의 주요 내용이 난징 조약 때 개항한 5개 항구 외에 10개의 항구를 추가로 개방할 것, 그리고 외국인이 청나라 내륙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할 것, 그리고 영국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대등한 외교 관계를 설정하고 더 넓은 자유시장을 확보하는 등 난징 조약 때 영국 입장에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었던 것이죠. 이 조약 이후 영국군은 일단 철수했다가 이제 양국으로부터 비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베이징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텐진 앞 다국 포대를 지키는 청나라 군대와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청나라는 텐진 조약 비준을 위해 찾아온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게 외교사절만 병력을 거느리지 말고 군사 유세인 다구를 우회하여 베이징으로 갈 것을 요구하는데 연합군은 이를 거절합니다. 영국은 군사적 대결이라면 당연히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자신했겠죠. 그런데 의외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배하게 됩니다. 이 다구포구의 승리로 청나라 조정에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강해져요. 그래서 이 텐진 조약을 청나라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죠. 그 다음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이거 뭐 더 큰일 날 것 같은데. 영국이 화가 났겠죠. 그렇죠. 이대로 물러설 나라가 아니죠. 그동안 한 걸 보면. 다구 포대에서의 패배를 서력하고 이제는 수도 베이징을 함락시키기 위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전력으로 쳐들어가게 되죠. 이후 베이징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팔리교에서 5만의 청나라 군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결과는 청나라의 대패였습니다. 결국 수도인 베이징까지 입성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청나라 황제였던 한풍제가 피난을 떠납니다. 황제가 없는 베이징에 도착한 연합군은 황제의 여러 궁전인 원명원까지 파괴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죠. 아, 그게 그때 파괴가 된 거예요? 네. 원래는 자금성을 파괴할 거도 했었는데 야, 이거는 너무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아서 원명원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냈다고 합니다. 결국 1860년 베이징 협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전의 텐진 조약 내용을 비준하고 주룽반도, 홍콩성 앞에 주룽반도를 추가로 영국에 할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차례의 아편 전쟁은 영국과 청나라 두 제국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먼저 영국은 아편 전쟁으로 아시아 최강이었던 청나라를 무너뜨림으로써 전 세계의 유럽 제국주의의 전성기를 여는 역할을 합니다. 진짜 아시아도 제패를 한 거네요. 그렇죠. 청나라는 아편 전쟁이 끝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전통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점에 있을 겁니다. 또한 청나라는 외부적으로도 이제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열강의 침략이 이제 본격화된 것이죠. 당시 청나라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파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거 사실 봤던 그렇죠. 것 같아요. 이 유명한 그림은 사진. 정말 많이 봤죠. 교과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이 청나라라는 이 파이를 영국 빅토리아와 그리고 독일의 카이저 그리고 러시아의 짜르 그리고 프랑스, 일본까지 둘러싼 채 나눠 먹으려는 모습이 풍자되어 있죠. 1901년에는 11개의 열강이 청나라를 압박해 또 다른 불평등 조약인 신축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조약으로 청나라는 사실상 열강들의 반식민지 상태로 이렇게 전락하고 맙니다. 이후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명분 없는 침략과 약탈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편 전쟁이 여전히 가장 부도덕한 전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영국이 저지른 아편 전쟁은 우리에게 냉혹한 국제 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청 제국이 보였던 반응은 새로운 국제 질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무역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그런 거 싫어했는데 강제로 해는 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냥 싫으면 그냥 내비둬야 되지 않을까요? 역시 국가가 강해야지. 국가가 약하면 정의롭지 못한 이유로도 언제든지 국익을 침해당할 수 있고 또 네.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네. 이 역사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닌데. 사장님 나와라 오바 사장님.